네, 안녕하세요. 집이나 혹은 어디에서 동영상 공부를 하고 계시나요? 어, 저희가 저번 시간까지 챕터 5단원과 6단원에서 챕터 5단원에서는 어떤 주어진 시간선에서 한 번만 딱 현금 흐름이 있을 때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계산해 보는 방법, 그리고 챕터 6에서는 어떤 시간선에서 현금 흐름이 여러 번 있을 때 그게 역시 그 경우에도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현금 흐름이 뭐 성장을 한다든지 영구 성장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도 현재 가치나 미래 가치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화면 넘겨보면서 새로운 내용 배우기 전에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운 개념이 시간선이라는 거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그거를 지금 얼마지? 라고 땡겨보면 현재 가치라고 하고, 나중에 이게 얼마가 되지? 라고 쭉 미래로 밀어보는 게 미래 가치라고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의 10,000원과 내일의 10,000원이 다른 이유가 뭐 때문이다? 현금, 돈에는 이자가 붙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적용되는 것이 이자율인데, 요 이자율이 요런 여러 가지 다른 말로 같은 뜻이지만 다른 말로 쓰인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저희가 쭉 정리를 해보면 결국 이 5단원에서는 요 5단원을 탈탈 털어서 결국 딱 요 한 줄을 건진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미래 가치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PV에 1 플러스 R에 T승을 하면 미래 가치 FV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였습니다. 네. 그리고 넘어가서 현재 가치를 구하는 방법도 앞에서 방금 본 FV는 PV의 1 플러스 R의 T승을 이렇게 저렇게 바꿔서 PV는으로 이렇게 바꾸면 PV는 FV를 1 플러스 R의 T로 나눈 것 이렇게 하면 미래 가치에서 현재 가치로 땡겨오는 방식으로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용어 말씀드렸었는데 현재에서 미래로 쭉 밀고 가는 거는 컴파운딩, 복리라고 말씀드렸었고 같은 이자율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건데 이자율을 가지고 나누는 거면 미래에서 현재로 디스카운팅 혹은 할인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만약에 할인율이 동일해. 그러면 기간이 길어질수록 현재 가치가 만약에 할인율이 동일해. 그러면 기간이 길어질수록 밑에 여기 나누는 t 값이 커지는 거니까 더 현재 가치 값이 작아진다. 그리고 만약에 기간이 동일해.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나누는 이자율이 커질수록 또 현재 가치 값이 작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5단원에서 또 말씀드렸던 게 결국 우리가 FV는 PV의 1 플러스 R의 T 하면 결국 네 가지의 변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세 가지가 주어지고 한 가지가 빠져있는 경우 미지수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주어지지 않은 값 하나의 그 미지수를 구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R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와 T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경우를 보았는데 R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표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었고 그리고 계산기를 이용을 해서 구하시는 방법도 있으셨죠. 그리고 이제 T가
주어지지 않아서 t를 구할 때에는 여기서 여기로 오면서 자연로그라는 것을 써서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오면서는 양변의 자연로그 ln을 취해서 하면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단원에서는 어떤 시간 선에서 딱 한 번만 현금 흐름이 오는 경우, 그래서 그거에 현재 가치를 보거나 미래 가치를 구해보는 경우를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6단원에 넘어와서는 시간 선에서 현금 흐름이 여러 번 발생하는 경우로 실제 세상은 그렇게 보통 그런 모습이니까 그런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미래 가치를 구하거나 현재 가치를 구할 때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미래 가치를 구하거나 현재 가치를 구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한 뭉탱이씩 이렇게 한 칸으로 한 칸씩 옮겨가는 방법이 있고 그 반면에 한 번에 쭉 당기고 한 번에 쭉 당기고 한 번에 쭉 당기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현재 가치를 구할 때에도 이렇게 한 번에 쭉쭉쭉 당겨오는 방법이 있는 반면 제일 마지막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칸씩 한 칸씩 당겨오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계산하던 총 현재 가치와 혹은 총 미래 가치는 같은 값이 나오게 된다. 그렇지만 끝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었죠? 요렇게 한 칸씩 한 칸씩 이동하는 방법보다는 이렇게 쭉쭉쭉쭉 당기는 방법 혹은 미는 방법을 쓰시는 것이 계산할 때 더 편하다.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서도 이 뒤부터는 계속 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그냥 알고만 계시고 이제부터는 요 방법을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주어진 시간 선에서 현금 흐름이 대표적으로 여러 번 오는 경우 중에 하나가 연금의 케이스였어요. 영어로는 annuity라고 하는 건데 정기적으로 동일한 현금이 오는 거. 그래서 요걸 어떻게 생각하시라고? 연속된 현금의 약자로 요걸 연금이라고 된 거라고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었죠. 어머니들, 아버님들 받으시는 뭐 국민연금 할 때 연금, 그 연금이 아니고 펜션이 아니고 여기는 연금, 연속된 현금의 연금, 서로 한자가 다른 연금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5단원에서 배운 걸 6단원으로 확장해 오면서 동일한 이렇게 현금이 시간선에서 여러 번 발생을 해. 그러면 요거의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고 미래 가치 구하라고 해도 구할 수가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조금 더 편리하게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고 싶다 하면 요 방식을 이용하면 연속된 현금의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서 지난번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로 만약에 할인율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 이자율 R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행착오법이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도대체 어떤 할인율이 적절한 할인율일까를 구하실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요 시행착오법을 통해서 주어지지 않은 R을 구해야 될 때에는 그냥 대충 짐작을 하나 딱 집어서 그냥 하나 해보는 거야. 그래서 하나 해봤더니 이게 나와야 되는 PV인 3000보다 크게 나왔으니까 이 경우에는 여기 할인율을 더 크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는 그냥 임의로 10% 해봤어서 안 됐으니까 12%로 늘려서 할인율 해봤더니 아까보다 줄어들었죠. 그래서 훨씬 더 3,000에 가까워졌잖아요. 그래서 요런 방식으로 할인율을 찾아가는 방법이 시행착오법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현재 가치에 대해서 말을 했다면 이제 연금의 미래 가치도 또 이렇게 조금 쉽게 생각을 하면 공식을 이용을 해서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속된 현금이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무한대 영원히 오는 경우가 영구연금이라고 했었고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뭐 여기 그 앞에서 배운 공식의 t를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분의 1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공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요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 번 오는 현금 나누기 이자를 하면 영구연금의 현재 가치를 이렇게 딱 편하게 계산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저희가 응용을 해봐서 만약에 이렇게 계속 오는 현금이 조금씩 성장한다면 그게 만약에 G%만큼씩 성장한다면 그거를 성장연금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고 만약에 그게 영구 형태라면 성장영구연금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연금의 PV에다가 G라는 거를 더 넣어서 조금 공식을 변형을 한 이 방식을 이용해서 성장연금의 경우에도 현재 가치를 구하실 수가 있겠다. 그리고 성장연구연금의 경우에도 이렇게 G를 더 넣어서 구하실 수가 있겠다라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으로 가서 실효이자율과 표시이자율은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거를 요 예시를 통해서 저희가 살펴봤었거든요. 근데 왜 표시이자율하고 실효이자율의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랬었죠? 그 이유는 1년 안에 복리를 딱 한 번 하면 표시이자율과 실효이자율이 같아요. 그렇지만 1년 안에 뭐 6개월마다 복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3개월마다 복리를 한다든지 하면 실제로는 더 복리가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이자가 더 붙기 때문에 실효이자율은 표시이자율보다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6단원 끝부분으로 오셔서 대출을 우리가 만약에 받으려고 할 때에 아니면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해주려고 할 때에 대출에는 4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첫 번째는 순수 할인 상환 대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자 우선 상환 대출, 그리고 세 번째가 분할 상환이었죠. 그런데 요 중에서 순수 할인은 가장 간단한 형태였고 두 번째 이자 우선 상환은 중간에는 이자 갚다가 맨 마지막 이자와 마지막에 원금을 갚는 방식이었고 세 번째 분할 상환 방식은 앞에서 이자만 갚던 거에 플러스 해서 중간에 원금도 같이 갚도록 하면서 마지막까지 쭉쭉 갚도록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5단원과 6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을 해봤고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새로 배우게 될 7단원 채권의 내용이 여기 6단원에서 배우신 대출 형태 중에 두 번째 이자 우선 상환 대출하고 약간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자 우선 상환 대출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주어진 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갚다가 마지막에 마지막 이자와 원금을 갚는 형태가 이자 우선 상환 대출이었고 이런 현금 흐름이 채권의 현금 흐름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7단원에서는 채권이라는 금융상품에 대해서 배우실 거고 8단원으로 넘어가서 이어서 주식이라는 금융상품에 대해서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7단원, 8단원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금융상품 아니면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인 채권과 주식에 대한 여러 가지 용어나 개념들 그리고 그 지금 주식 가격, 그 채권 가격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7단원에서는 먼저 채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예정이고
첫 번째로 우리가 채권에서 쓰는 조금 특이한 용어들이 있어서 용어들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보시면 만약에 백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30년 동안 1,000달러를 빌리려고 하고 매 연마다 내야 되는 이자율은 12%야. 그러면 이 현금 흐름은 어떻게 되냐면 0시점에 100 코퍼레이션이 1,000달러를 은행에서 빌려 받아. 그리고 1시점부터 2, 3, 4, 5, 6, 29시점까지는 1000에 0.11을 곱한 120달러를 만약에 1년마다 이자를 지급한다면 120씩을 매년 지급을 하고 마지막 30년 시점에 마지막 이자인 120과 원금 1000달러를 30시점에서 갚아서 끝내는 방식이 채권의 현금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현금 흐름을 아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6단원 마지막 부분에서 배운 이자 우선 상환 방식하고 똑같은 현금 흐름인 거죠. 그래서 요렇게 중간에 120씩 나가는 요 금액을 뭐라고 부르냐면 채권에서는 쿠폰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여기서 30년 후에 갚을게요. 30년 동안 이자 내다가 30년째에 원금 갚을게요. 그래서 요 30년이라는 기간이 만기, 머추리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백커퍼레이션이 총 빌린 금액인 1,000달러가 여기서는 액면가라고 불러요. 채권에서는. 그래서 영어로는 페이스 밸류, 파 밸류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요렇게 세 개가 이제 새로 나오는 개념인 거고, 그리고 쿠폰을 한 번 나오는 쿠폰을 총 원금으로 나눠 봤을 때 이렇게 나오는 퍼센트를 쿠폰율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넘어가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자 보세요. 잔스라는 회사가 액면가 1,000달러로 돈을 액면가 1,000만큼을 빌렸어요. 그러면 요 0시점에 은행한테서 1,000을 받아. 그런 다음에 이자를 8%로 내는 거기로 했으니까 만기 10년짜리로 매년 80, 80, 80, 80, 80, 80, 80, 80, 80 갚다가 마지막 10시점에서 마지막 이자인 80과 맨 처음에 내가 받았던 원금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1,000만큼을 돌려주고 1,080을 돌려줌으로써 돈 빌린 거에 대해서 다 갚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게 채권, 그러니까 기업이 채권을 통해서 돈을 빌리려고 할 때의 현금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잠깐 순서를 바꿔서 좀 채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변 개념들을 먼저 살펴보신 다음에 그 다음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부분 수업 학기 초반 하실 때 재무제표 중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기본적인 복습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살펴보시면 왼쪽이 자산이었고 오른편이 부채랑 자기자본이었죠. 그래서 기업은 내가 가진 돈만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버거울 때에 부채를 통해서 돈을 조달하기도 하고 자기 자본,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을 조달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을 통해서 돈을 빌려오기도 하고 주주들한테 자기 자본을 통해서 투자를 받기도 한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는 첫 번째 방법인 채권을 통한 부채를 통한 자본 조달에 대해서 우리가 7단원에서 먼저 배우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채권자 혹은 대여자가 되겠고
그리고 돈을 빌리는 사람은 채무자 혹은 차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내가 돈이 많아서 돈을 더 벌고 싶어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면 그거에 대해서 나는 투자를 하는 거기도 하잖아요. 같은 거니까. 그래서 채권자나 대여자나 혹은 투자자라고까지 다 같은 말이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뭐 부채 증권이라고 당연히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 거고 지분 증권이 대표적인 주식인 거죠. 그래서 주식이면 자기 자본이고 채권이면 부채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현대 사회로 오면서 부채인 측면과 그러니까 주식인 측면을 함께 갖고 있는 금융상품 혹은 돈을 빌리는 방식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자 보세요. 작년에 토스가 인터넷 전문 은행에 신청을 했었다가 탈락을 했었고 이제 작년 넘어서 올해 오면서 토스 증권이랑 토스가 인터넷 전문은행에 예비 인가가 났거든요. 근데 그 전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작년에 토스가 이제 카카오뱅크랑 K뱅크에 이어서 토스 인터넷 은행이라는 거를 만들고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됐었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이유가 우리가 방금 배운 개념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보시면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 오른편 밑에가 자기 자본이잖아요. 근데 토스를 운영하는 회사인 비바 리퍼블리카라는 회사가 이 자기 자본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대부분이 뭐냐면 RCPS 상환 전환 우선주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었대요. 근데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보면 주주들이 만약에 상환권을 행사를 하면 뭐 이렇게 돈을 그때 돌려줘야 되는 뭐 그런 복잡한 조건이 붙은 상품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토스는 자기 자본으로 봐달라라는 입장이었고 금감원은 이게 무슨 자기 자본이냐 이거 채권 아니냐 부채 아니냐 해가지고 금융기관은 자기 자본이 얼마 이상 돼야 되는 게 안 되잖아. 그래서 탈락을 시켰던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로 넘어오면서 이 RCPS를 약간 조건을 바꾸는 형태로 해서 결국 토스도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얻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아니 주식이면 자기 자본이고 채권이면 부채죠. 그렇게 배웠었죠, 우리가.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는 이 주식의 성격과 부채의 성격을 두 개 다 갖는 이런 변종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은 조금 더 복잡하구나라는 걸 아시면 되고 근데 우리는 뭐냐면 현실에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 우리는 그렇게까지 깊게 들어가지는 않고 우리는 기존에 아시던 대로 주식이면 자기 자본이고 채권은 부채예요. 그렇게 라고만 간단하게 우리는 알고 넘어가고 교과서 끝날 때까지도 그렇게 인식하시고 공부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채권은 대표적인 자본 조달 수단인 채권은 부채인데 요 채권은 여러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해볼 수가,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채권을 나는 돈을 1년 후에 갚을 거야, 아니면 10년 있다 갚을 거야, 아니면 뭐 100년 있다 갚을 거야. 이렇게 만기에 따라서 이게 단기냐, 중기냐, 장기냐로 나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기준으로 단기는 그냥 대략적으로 1년 이내인 거, 만기가. 그다음에 중기는 1에서 10년 사이, 그다음에 장기는 10년을 초과하는 거. 그렇게 만기에 따라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구분해 보는 거고, 또 뭐냐면 이 채권을 발행을 할 때에 일반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다 발행을 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렇지 않고 기관 투자자라던가 아니면 진짜 돈 많은 개인들한테만, 그런 사람들한테만 채권을 판매를 하는 방법, 그러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모로 발행을 하는 채권이 있을 수 있고 사모로 발행을 하는 채권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공모로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우리 같은 사람들도 그냥 은행 창구에 가셔서 설명서랑 뭐 계약서 읽어보시고 사인하면 그 회사에 돈 빌려줄 수 있는 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사모라면 이 돈 빌리라는 회사, 기업이 투자 설명서랑 뭐 계약서 같은 거를 국민연금, 사학연금, 삼성생명, 아니면 삼성화재, 그다음에 무슨 공제회, 이런 기관 투자자나 진짜 돈 많은 사람들한테만 보내는 게 사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조건을 어떻게 넣냐 안 넣냐에 따라서 채권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 다양한 특성을 가질 수 있고요. 이런 채권은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처음 채권을 발행할 때 이 발행 계약서의 모든 사항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원금은 얼마이고 만기는 얼마로 하고 매번 주어지는 쿠폰은 얼마로 하고 그다음에 특별한 어떤 옵션들, 조건들 달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다 발행 계약서에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행한 채권 발행 계약서를 보시면 요게 페이스 밸류가 45억 달러였고 만기 일, 이렇게 2016년 8월 8일 발행일과 만기일이 나와 있고, 발행 금액이고 여기 액면가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쿠폰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걸었는지 어땠는지, 쿠폰은 언제 지급할 건지, 그래서 요 경우에는 1년에 2번 지급하는구나 라고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채권 한 장이 액면가가 1,000달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총 돈을 100만 달러만큼을 돈을 빌리고 싶어. 그러면 액면가 1,000달러짜리 채권을 1,000장을 발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액면가는 보통은 이렇게 1,000달러긴 한데 5천일 수도 있고 만일 수도 있고 10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돈 빌리려는 금액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발행 조건은 이렇게 다양해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채권을 발행을 하면서 내가 회사의 사장님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야. 그러면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지금 돈 빌릴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돈을 빌린다고 치면 영업도 잘 되고 있고 갤럭시도 잘 팔리고 있고 하니까 따로 담보를 잡지 않아도 다들 투자하려고 할 거예요. 돈 빌려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 어디 세종시 어디에 있는 그냥 내가 중소기업 사장이야. 근데 돈이 얼마만큼 필요해서 빌리려고 해. 그럼 누가 나한테 돈을 빌려주겠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나한테 담보 잡아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회사 공장이나 회사 땅이나 아니면 회사의 설비 같은 거를 담보로 잡아라. 그래야 나 돈 빌려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직업 보장을 하냐, 담보를 잡냐 안 잡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채권 발행할 때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급 보장 이렇게 담보 잡고 발행하기도 하고 담보 안 잡고 발행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채권 이 안에서 선순위 채권이 있고
후순위 채권이 있어요. 뭐냐면 채권 안에서 만약에 내가 회사가 매 년마다 돈을 갚을 때, 이익을 내서 돈을 갚을 때, 근데 그 이익이 충분하지 않아서 돈 갚는 만큼 충분하지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선순위 채권으로 돈 빌려준 사람한테는 이자를 갚고, 그리고 만약에 돈이 충분하지 않으면 후순위 채권으로 돈 빌려준 사람한테는 돈을 못 갚는 그런 형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손익 계산서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매출, 그다음에 COGS, 매출 원가, 그다음에 그렇게 빼면 profit 이익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EBIT가 나오고, EBIT에서 텍스 인터레스트를 빼죠. 그리고 나서 넷인컴이 최종적으로 나오고, 그 넷인컴에서 배당 나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위에서부터 순서를 쭉 보세요. 그러니까 채권에 대한 이자를 먼저 채권자들이 빼먹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식으로 투자한 사람들이 배당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후순위든 선순위든 주주보다는 더 돈을 먼저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채권자는 주주보다 돈 받는 순위에 앞선다라는 거고요. 네,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고, 그래서 뭐 이제 지금은 이제 요런 여러 가지 또 옵션들, 조건들, 조항들을 채권 발행할 때 걸 수 있다라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콜이라는 조항이에요. 조기상환이라는 조항인데 뭐냐면, 뭐 여기 막 써있는 복잡한 거는 우선 보지 마시고 이게 뭔지만 알아볼게요. 회사가 돈이 필요해서 이 채권을 통해서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 좋게 영업이 잘 돼서 갤럭시가 이렇게 막 대박 났어. 그러면 중간에 현금이 막 많이 들어올 수가 있잖아. 그러면 내가 이 채권 발행해서 돈 빌렸던 거, 아니 이자 계속 내고 이렇게 갚는데 그냥 지금 다 갚아버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채권을 발행을 할 때 만약에 내가 돈 빌리는 사람이 콜 조항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발행을 했어. 그러면 중간에 돈이 만약에 회사가 갑자기 생겼어. 그러면 채권으로 돈 빌렸더라도 중간에 갚아버릴 수 있는 조항이 콜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보호 조항, 프로텍티브 조항 같은 것도 있다는 건데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벤처 투자자들이라든지 어떤 기금들에서 뭐 대표적으로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그 스타트업은 사실 요즘 스타트업들은 그 사람, 그러니까 그 회사가 가진 기술 보고 투자를 해주는 거니까 투자 들어올 때 지금 경영진 아니면 CEO가 뭐 5년 아니면 최소 10년 동안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된다, 운영해야 된다. 뭐 그런 조항들을 돈 빌려주는 사람, 그러니까 돈 쏘아주는 사람, 돈을 투자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조건을 걸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7단원 새로 넘어와서 회사가 대표적으로 돈을 빌리는 수단인 채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랑 기본 개념들을 살펴보았고, 나머지 추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동영상에서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